5번째 주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논란.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 2월 17일) 날이었어요. 모 TV 방송에서 방송이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시대의 치국이 이거보다도 더 앞선 고려시대의 치국이가 발견됐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2월 18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제 공개된 고려시대 치국이는 10여 년 전에 제작된 수출품으로 인사동에 계신 모 업자께서 요 수출용으로 제작된 우산꽂이라고 하던가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막 새겨놨어요. 막 고려시대 언제 만들고, 그냥 고려를 안 썼겠죠. 막 몇월 며칠 언제 만들고 딱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방송사가 제보를 받고, 야, 이거 한 건 특종했다 하고 다 띄웠죠. 그랬더니 그걸 방송을 보고 그 다음날, 아니 이거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건데. 그래서 그 다음날 꼬록 난 겁니다. 근데 참 어이갑잖아요. 그래서 신문 같은 방송사에서 그 다음날 정정 보도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서 이것이 가짜라고 밝힌 그런 사건들. 왜 이걸 이렇게 할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였으면 어마어마한 돈과 명성까지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문화재는 끊임없이 가짜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가짜라고 밝히는 작업도 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한 벼랑자 통통 92년 통영 앞바다에서 발굴을 딱 했는데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사기극으로 밝혀졌다고, 국보에서 해제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사건들. 한 것은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한 것은 명예와 지위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면서 또 가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 얼굴까지 왜 공개해도 될까요? 경주의 삼선방 주인이신데 아버지 때부터 이런 복제품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가짜는 가짜인데 가짜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복제품입니다. 이거는 박물관에서 진품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도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위해서 복제품을 만듭니다. 실물과 가장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전시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드셨어요. 훌륭합니다. 이 만드는 이 눈의 이 진지한 표정을 보십시오. 눈빛과. 이건 젊었을 때 모습인데, 지금은 백제대학로도 백제대학로가 발견된 지도 꽤 오래됐으니 이분도 꽤 이제 늙으셨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유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복제품 제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복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흘려나갑니다.
이거는 문화상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다 밝히고 가는 거죠. 아까 같이 이것을 진짜로 둔갑시켜서 예, 돈과 명예와 지위를 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문화 향수권 이런 것들 차원에서 진품을 모방한 복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때로는 상품으로서 이런 것들 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이거 백개 대학로 이거 정말 사고 싶어 했던 분 꽤 많았어요. 초창기에 기억에 이게 170,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선배님께서 이거 하나 사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려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향로기 때문에 안에 향 뜰 수 있는 오른쪽 아래에 사진처럼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상품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품들. 그러면 박물관에 가시면 진품과 복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박물관에서 갖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사기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박물관에 가시면 설명 카드라고 있죠. 그럼 그 앞에 왼쪽 거 한번 보십시오. 김인문 묘비 그리고 이거는 유물의 명칭입니다. 그 옆에 한문으로 써주죠. 중국이나 일본 또는 학자들도 보고 또는 한자라는 분은 이걸 보고서 더 뜻을 명확히 알라는 해서 이렇게 써주고 밑에는 세계 공통어 영어로 써주죠. 그 밑에 7세기 경주 서학동 경주 173번 3 이렇게 한글을 썼습니다. 오른쪽에는 한문과 영문으로 써주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 카드 안에서 이걸 보는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위에 7세기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라 7세기 이렇게 쓰긴 합니다. 어떤 국가나 시대를 써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안 써도 알만하니까 이걸 안 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주 서학동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 어디서 발견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경주 173 이렇게 했잖아요. 친절하게 이렇게 써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주박물관의 유물 관리번호예요. 그래서 이 유물이 이걸 묘비가 보고 싶으면 연구하고 싶으면 경주 173번을 이 173번을 연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번호를 써야 이런 경우에는 김인문 묘비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제, 토기 하면은 박물관에 뭐 백제 우선 뭐 항아리 같은 이름이 수백 점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물 번호를 친절하게 넣어주는 그런 박물관들도 꽤 있습니다. 옆에 보시죠. 원효대사 진영 가로 열고 어떻게 돼 있어요? 복제품. 밑에 영어로는요? 레플리카. 자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서는 이것이 진품인지 아니면 복제품인지 반드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진품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품마다 다 이건 진품이라고 쓸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복제품인 경우에만 복제품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 아무것도 안 써있다. 그러면 이것은 진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고 복제품이라고 써있으면 아 이건 복제품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째 주제 문화재와 보물찾기 소동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굴 중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나온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 이런 잘. 어유 잘하시네요. 신안 앞바다 좋습니다. 1975년 어부의 신고에 의해서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거를 주관했던 문화공부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부라고 하죠. 그냥 문화부의 문화재 관리국이 있습니다. 문화재만 하는 하나의 국단이죠.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이 배가 있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육지 발굴이 아니잖아요. 바닷속을 학자들이 들어가 봤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 하다못해 바닷속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 배가 왜 빠지죠? 태풍이나 폭풍. 그렇죠. 아니 뭐 그 잔잔한 파도에 뭐 날씨 좋은데 배가 빠지겠습니까? 여기에 배가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다가 어디 암초에 걸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무슨 바다에 뭐 물살이 막 캐돌아간다든가 그 얘기는 뭐냐면 배조차 가기 힘든 험조초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래서 배가 거기에 침몰하는 배들은 하는 곳에서 많이들 빠지는데 그러면 그곳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수중 발굴을 할 수 있는 한국에 그 당시 학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학자들 그리고 해군, 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SHD 요원들 해남구조대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중 발굴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중국 도자기 23,000점 건졌고요. 우리나라 고려청자 6점인가? 7점 건졌고 그 많은 것 중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전 그 당시에 동전이 배에 실려 있었는데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 당시 동전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전이 무려 얼마나 많이 실렸었냐면요. 28톤. 개수를 다 못 세서 예를 들어서 한 1kg 달아서 세보니까 몇 개더라. 그러니까 28톤이면 몇 개지? 이렇게 재더니 몇 개나 될까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28톤. 네. 수량으로 공식적으로는 800만 개. 네, 800만 개. 엄청나죠? 네. 네.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했던 우리 박물관 선배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야, 800만 개만 되겠냐? 사실은 한 1000만 개 되는 것 같더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28톤의 무게는 정확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제가 보기엔 밀수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배가 가려면 우리 세월호 때 많이 얘기 나왔죠. 평형수. 네. 바다 밑에 물 채우잖아요. 네. 배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여기다가 동전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무거운 자단목이라는 나무 목재. 그 자단목 굉장히 비싼 목재거든요. 최고급의 그 가구를 만드는 목재. 이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했던 것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무슨 중국의 도자기들, 금속재, 목재 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년 동안에 11차례 동안 발굴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세계 골동품 시장에서는 이 중국의 이 도자기가 나와서 그 당대의 골동품의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소문도 들렸다라고 선배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신안선은 우리나라의 수중 고고학의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바다를 누빈 동아시아의 상인의 흔적들을 여기서 그대로 간직한지 그냥 배의 길이가 32m, 길게는 35m까지 보는 분이 있는데 여기 이거 그리고 톤수는 28톤입니다. 280톤. 이 배가 이 배 안에 가득 실어 있는 타임 캡슐이 바닷속에 있다가 그냥 건져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부터 700년 전에 타임 캡슐을 그냥 건져 올린 거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2023년이면 신안선이 출항한 지 딱 7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행사 이런 것도 꽤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해서 발굴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니까 정말 보물선 찾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엄청나게 난 사고가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발견됐느냐? 여기에 신안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의 서남해 쪽 여기서 발견됐고요. 그 당시에 발굴하고 있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조개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 있고 붙어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발굴할 때 육지 발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드법이라 그래서 사방 방을 딱 칩니다. 바다에다가 이런 사방 박자를 구조물을 딱 내리고 그대로 거기서 이제 줄 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거기를 딱 있는 것만 다 건져 올리고 딱 올리고 어느 구역에서 이거를 발굴했습니다라고 딱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럼 위에서 딱 받아서 정리하고 어디에서 나온 거 딱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모아보면 이게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발굴하다 보면 층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층위 구분은 조금 약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윗단에는 뭐가 있었고 아랫단에 뭐가 있었고 이것이 하나씩 한 겹씩 육상발굴하면 한 겹 벗기고 또 한 겹 벗겨나가고 이게 가능한데 바닷속의 발굴은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발굴을 해나갔던 것이고요. 그것이 발굴 40주년을 맞았던 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 다 풀었습니다. 전시실 평수 500평 안에 500평 얼마나 큰지 기억? 감이 잡히십니까? 500평 안에 나온 전시물 다 쓸어놔서 갖다 놨습니다. 단 동전 28톤 다 꺼냈습니다. 일부만 꺼냈고 옆에 있는 이 자단목 일부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도자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꺼내서 500평의 그 전시실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것이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 삽 중에 자 이걸 신고하면은 어떡하죠?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겠죠. 그리고 이게 나오는 쪽에서는요, 그물질 하다 보면 이게 건져 올라와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개밥그릇도 그거를 쓴다. 예, 맞아요. 우리 동네는 개도 고로청자에다가 먹어요. 이런 거. 개밥그릇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교통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래 보면 이거 사가야 되는데 이거 저거 달라고 하면 분명 이게 이거 귀한 건 줄 알고 비싸게 부른다든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삽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냥 하나 껴주죠. 이렇게 하고 싼 거 사고 그것도 덤으로 껴서 하나 이런 식으로도 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바닷가 마을에서는 이 신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많은 분들이 건져 올라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져 올라오면은요, 이 그물이 찢어지든가 또 하다 보면 또 막 이게
작업하는 게 귀찮잖아요.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걷어 올라오는 족족 완전히 깨가지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올라왔을 때 보면 그 조개 껍데기 묻고 했는데 그게 예뻐 보이겠어요? 그럴 뿐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반쪽 깨서 일부 깨져 나오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됐던 건데 신안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이렇게 건져 올린 것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게 발굴이 1년 내내 노상 그걸 발굴하냐고요. 안 하죠. 그러면 그 틈새를 노려서 누가 옵니까? 도굴꾼이 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도굴꾼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11년, 그 9년 동안 발굴을 하는 사이에 틈새에 거기에 고추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키는 사람들로. 어떤 경우는 이런 지키는 사람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들끼리 와서 이걸 꺼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골동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시켜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누가 누구네 집에서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니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칼럼인데 재앙부로는 신한유물이라는 칼럼에 실린 게 있어요. 여기면 보면은 여기 임자료에 사는 김모 씨 당시 34세 신한유물 도굴로 수천만 원을 벌어들여 떼보자가 됐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 지역 주민들 일부가 영농자금까지 대부 받아서 해저 봄을 건지기에 나섰다. 그러나 바로 이 김 씨는 지난해 다시 해저 유물 인양을 위해서 수중 작업을 벌이다가 감시선이 나타나 그 인양범들이 물속에 들어간 김 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건이 어떻게 가냐면요. 물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배가 하나 띄웠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잠수부가 이 김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머구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위해서 이제 막 주입을 시켜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줄에 쭉 연결되어 있는 줄을 이걸 타고서 위에서 공기를 주입해주고 그러면 이제 입안에 산소 마스크 딱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머리 다 이제 머구리죠. 그게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거 가서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시선이 나타나니까 이 범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사람이 있으면 이 배가 가겠습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면 끊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끊었어요. 그러면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어요. 죽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 떠내려가잖아요. 어디론가. 이 시식 차릴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김씨 가정은 풍지박산났다. 홀로 남은 김씨 아버지 70살. 아버지는 끼니마저 걱정될 정도로 딱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게 그 당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마을에서 이 섬이 옆에가 도덕도거든요. 그래서 이 섬들이 한때 도덕도가 됐다는 소문이 들기도 했고 또 일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폐가망신 이래 되면서 이때 이 신한유물로 검찰에 기소 준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어떤 경우에는 목포 이게 나오면 이제 다 어디로 모이게 되면 목포로 모이게 돼요. 그럼 목포에서
거기서 철도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든가 일이 되는데 목포에서 많은 집들이 뭐 이 신안 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어디서 뭐 그래가지고 또 도남 도굴범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고 함정수를 합니다. 돈 딱 들고 와가지고 가방에 딱 들고 와서 검사 딱 들고 와서 내가 사겠다. 이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하긴 가방 탁 열어 보여주고 자 봤지? 야 이거 3억이야. 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굴 이걸 유물을 도굴해가지고 갖고 있는 도굴범 이쪽 일망타진한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함정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11년 동안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던 것이 신안해저의 유물 도굴 사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안 대섬 있는 경우인데 여기는 어부가 이분 성함이 오시던가 저는 여러분 뵀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태안에 있는 대섬에서 쭈꾸미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쭈꾸미는 통발 작업하잖아요. 근데 통발에 쭈꾸미가 올라왔어요. 근데 쭈꾸미가 고로청개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건져 올렸더니 고로청개 나왔네. 그래서 고로청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안 대섬에서 정말 3만 년 가까이 이걸 건져오셨습니다. 엄청난 물이죠.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합니다. 근데 쭈꾸미가 왜 이거를 가지고 나오냐? 쭈꾸미는 뭐 저기 소라 껍데기 그런데 알을 낳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나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지붕을 딱 쓰고 있대요. 그런데 청자가 딱 갖다가 탁 쓰기 딱 좋으니까 얘가 탁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통발에 들어가서 잡혀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쭈꾸미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쭈꾸미 공원상이라도 동상이라도 하는데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그거 잡아먹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 쭈꾸미 잡으러 갔는데 쭈꾸미도 잡고 청자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이 사진은 뭐야? 그럼 이거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은 뭐냐? 우리 발굴단이 건져 올리다 보니까 요 장면을 또 이렇게 쭈꾸미 알 소라 껍데기에서 이걸 또 이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딱 찍은 거죠. 네, 우리 해양문화재 연구소의 우리 모 선생님의 손입니다. 네, 저는 한때 해양문화재 연구소 소장으로 작년까지 4년 정도 제가 근무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누구 손이라고 알려주는데 예쁜가요? 뭐 그냥 일하는 남자손 같네요. 네. 이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해안청 안에 타임캡슐을 그냥 건져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되면 정말 보물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고려의 불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이게 저쪽 경상도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의령인가 하는 쪽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도로공사 하다가 이걸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그래서 이걸 보상금으로 뭐 하겠냐고 물었더니 빚진 거 5,000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논도 좀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장문화재 이렇게 발견한 걸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인사동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렇게 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다만 세금도 떼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자기네 땅이 다른 사람 땅이면 땅 주인한테도 이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뭐 막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돈스코이오에 금화가 잔뜩 실려 있어요. 울릉도 쪽에 나중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기극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 돈스코이오가 어떤 선박입니까? 러시아의 군함이에요. 군함은요 대사관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 허가 받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괴 같은 경우에는 건져도 됩니다. 문화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금괴에다가 글자 한 자만 새겨져 있다. 그때부터 문화재가 되잖아요. 문화재는 어떻게 해야죠?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양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돈을 투자한 분들도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회 문제가 엄청 됐던 분이고 또 뭐 이걸 또 해서 무슨 뭐죠? 이게 무슨 전자 화폐도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도 뭐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뭐고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었던. 그러니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보물을 찾게 했던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하나의 문제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특히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들 많죠.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아요. 분노를 느끼죠. 이거 약탈당했어. 그렇지. 특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서산 부석사 어떤 분이 가서 일본 대마도에 가서 훔쳐왔죠. 그럼 훔쳐온 거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요. 훔쳐온 거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주인한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안 좋고. 아니 그 부석사도 일본 외국인한테 약탈당한 거야. 네. 그러니까 원주인이 이제 찾은 건데 왜 돌려줘야 돼? 못 돌려줘. 이렇게 해서 또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요즘에 경제 대국이죠. 우리나라 예술가들 외국에서 활동 많이 하죠. 그러면 수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작가들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작품 활동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외국에다가 작품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선생님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거 환수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팔아먹어서 어떡할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그때 가면 1억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후손한테 빚을 남기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감하네. 알쑥무슨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면 문화재죠. 뭐 우리나라 김홍도 그림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막아야 되는데 또 사람 생각하면 내보내야 되고. 자, 여러분. 함께 활용해야 돼. 주지 말고.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들었죠. 우리나라의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큰 박물관에 한국실 또는 우리 영국 박물관, 세계적인 박물관에 한국실이 있다. 거기에 한국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1년에 한 몇천 명씩 그걸 가서 본다. 가서 뿌듯하겠습니까? 아, 저건 약탈당 우리나라 거 가지고 와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뿌듯해요. 반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정답은 없겠지만 현대에
외국의 기준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작가들 외국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그 작품 거기에 외국의 정말 유수의 박물관 미술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뮤지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하고 현대미술관하고 나눠져 있죠. 거기도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술품이 그대로 다 같이 보존이 되죠. 그리고 현대 것도 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이니까 현대 작가들 작품을 물론 주면 받겠지만 일부러 사들이진 않죠. 어디서 삽니까? 현대미술관에서 수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좋죠. 본인의 작품에 거기 들어있다면 자기 이력에다가 내 작품은 저기 지금의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 거기에 거기 작품에 들어가 있는 작가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저는 수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들 거기 수장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활용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순방을 할 때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나갔냐? 대한제국대 국세입니다. 황제지고. 이게 그리고 헌종께서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보수당 인준 등의 도장들이에요. 헌종의 왕들도 취미가 다양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당구 계산하는 거, 그거 사진하면서 그 기사가 난 게 있던데, 우리 그 한 말에 순종왕제를 비롯해서 뭐 궁녀들 또는 왕실에서 당구를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계산하던 것이 지금 고궁박물관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책으로 쓰면서 그걸 소개한 내용이었는데요. 여튼간에 그런 지금 이제 왕이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헌종께서는 이 그림이라든가 그런 걸 모으시고 이런 도장들 이거를 모으시는 걸 취미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았던 것이 보소당 인존해서 그걸 도장만 이렇게 찍어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보소당 인존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보면은 헌종께서 모아놨던 보소당 그것이 이렇게 가구처럼 짜여가지고 거기 다 이렇게 그 안에 넣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 가서 돌아다닌 거예요. 왜 나갔냐? 어디선가 훔쳐가겠죠. 그리고 이 국세나 이런 어부들은 종묘라든가 또는 왕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난당한 거예요. 100%. 그래서 이것이 왜 돌아다니는지를 수사했고 그래서 이것이 도난품이라는 걸 확인해서 다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올 때 다 가지고 와서 한국의 대통령한테 딱 준 거예요. 반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당했던가 그들이 훔쳐간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아까 도굴범들 외국에 많이 팔아먹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환수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북부 강릉 한정사지 석조보살 좌상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단축했던 거죠. 그래서 국교 정상화할 때 이거 찾아온 겁니다. 허상 부석사 여러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런 사건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국실에 설치하고 외국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거 우리가 돈 주고 해야 될 판에 서양에 있는 많은 한국실은요 한국의 기업 이런 데서 돈을 후원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많습니다. 또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그 한국시를 만들게 하고 거기다가 전시하게 하고 때로는 유물까지 빌려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20만 년도 훨씬 넘는다던데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점 발전하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 외국 박물관에도 원본으로만 전시가 가능한 거예요? 원본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 경우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박물관도 아까 복제품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괜찮다면 아주 훌륭한 명품을 보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뛰어났어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 자꾸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외국의 그 박물관의 일본실, 중국실에 비하면 한국실이 유물이 좀 빈약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미국이나 이런데 박물관 추세는 예전에는 한국실 따로, 중국실 따로, 일본실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통합해서 그냥 동양실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한꺼번에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게 되면 게다가 다른 중국이나 일본은 질이 뛰어난데 우리는 약해 보이면 우리가 더 초라해 보이겠죠. 이래서 결국에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여주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외로 나가 있는 문화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환수해야 되냐 활용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는 늘 부딪히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일어날 거고 이런 문제들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생각하네. 그래서 또 하나 미국 워싱턴에 오면 한국 공사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했죠. 우리나라는 황제국으로 대한제국이 망한 겁니다. 조선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조선은 이미 1896년에 대한제국이 황제국으로 되면서 조선은 역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문화도 같고 백성도 같고 뭐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채는 역시 황제국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따진다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이 망한 거죠. 그때 대한제국에 미국에 있던 공사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1원에 팔았다든가 해가지고 그냥 떨어서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현대에 들어와서 사들였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여기다 작은 전시당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일본에 있는 이제 가마쿠라 고도가 있는 관월당이라는 건물인데 이것도 궁궐에 있었던 작은 그 불금을 들이던 조그만 절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뜯어다가 사람들이 가져갔다 그래요. 목재에다 실어가지고 또 뭐 우리나라 경복궁 그 회춘하면서 그거 막 목재 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선당 그 건물 기다라고 돌들을 일본까지 다 갔다가 일본에서 또 그 건물이 다 불타버려갖고 나무는 다 없어지고 돌만 남아서 다시 우리가 걸 가져와서 경복궁에 갔다가 한 곳에 전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줄에 가볼까요? 현지에 그냥 있어야 되느냐? 옮겨서 보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해볼까요? 자, 이거 경천사지 10층 탑. 경기도 개풍군 경천사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내로 대신 다나카 마사키가 일본으로 불법으로 반출해 갔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라고 막 그 당시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 원래 있던 정천사지로 갖다 놓지 못하고 경복궁 안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이렇게 막 이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마 미군들이 와서 전체를 복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정천사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경복궁 안에. 그러다가 요게 지금 가운데 장면이 경복궁 안에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이게 돌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리석 같이 이게 좀 무른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걸 다 가지고 가서 다시 해체 복원을 해서 이거 복원하는데 이거 해체하고 다시 수리하고 하는데 꽤 걸렸어. 3, 4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중앙박물관에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부딪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그 원주에 있는 법전사지 이게 탑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전사지가 이미 폐사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부도탑을 가져와 가지고 1915년에 그 경복궁 안에서 이 사람이 물산 공진회를 열면서 장식품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6.25 때 폭탄 맞아가지고 다 깨져나가고 했던 걸 다시 세멘트 복원하고 뭐 해가지고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용산으로 이 중앙박물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할 때 이걸 중앙박물관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뜯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다시 해체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 이걸 다시 수기복원을 다시 다 했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원주로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원주에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 반환운동을 했죠. 문화재 반환운동이 외국에 있는 것만 내 나라 돌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도 우리 지역 문화재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반환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충청남도에서도 또는 특히 문화재가 많았던 시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하고 있고 시민운동으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홍성에서는 안 하나요? 없어요. 네. 우리가 홍성에도 독립기념 뭐 이런 데 가 있는 것도 있지. 근데 그래서 반환운동은 안 하잖아. 어떤 분들은 막 시민 그 지역 주민들은 막 그 반환운동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계속 돌려달라고 이제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터만 남아 있으니까 그게 거기로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지금 애매한. 이제 이런 문제예요. 막 다 돌려줘 그러면 아니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 그럼 다 돌려가지고 지방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존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 법전사지는 일단 법전사지로 갔어요. 돌려보내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옮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결정은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이전 복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가까운 청양의 읍내리에 있는 석조열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이 지금은 청양에 있는 우성산의 중턱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보고가까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청양 읍내에 청양산이라는 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삼조물이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 놓는 게 맞는 거냐? 지금 산 중턱에 놓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문화재는 사실은 역사성과
기록성이라든가 문화성을 본다면 현지 그곳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청양 같은 경우에는 청양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에서의 뭐 뜻에 따라서 다시 옮겨가자 하면 옮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시내가 이미 집들로 꽉 들어가 있고 민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제가 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그냥 한동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도로에다가 무엇인가가 발견됩니다. 막 고분도 발견되고 집도 발견되고 중요하면 어떡하죠? 도로가 옆으로 돌아가야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갖고 온 청양, 제가 왜 청양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제 고향이 청양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양분에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다고. 또 가까우니까 그것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청양에서 대천으로 가는 큰 길을 원래 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넓히고 이제 큰 도를 하다가 도로가 지나가는 곳을 이제 미리 문화재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백제고분문, 통일신라고분문, 고려시대고분문에서 고려가 쫙 나왔습니다. 이거 보존해야 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떡하지? 도로가 밖으로 딴 데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도로가 여기를 비켜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옆으로 다시 이전 복원하고 여기서 어쩌 이러한 상황으로 이전 복원했다는 기록을 다시 남기고 그 현장에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다가 다시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공주에는 정지산 유적,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바로 금강 옆에 여기를 금강가 옆으로 해서 부여가는 길을 내다 보니까 산의 중턱을 팍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굴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적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도로 이제 못 나게 생겼습니다. 끊겼어요 그래서? 지하 터널. 그래서 방법 지하 터널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이거는 굉장히 묘안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도로가 그래도 여기서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도로가. 도로가 여기 때문에 전체가 도로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터널로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춘천에 가면 중도에 레고랜드 문제도 한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맹꽁이까지 나와가지고 촬영이란 물 공사 중단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이것도 지역에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문화예산이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현명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 보존 원칙은 무엇일까요?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한다. 있는 그대로. 이게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된. 그리고 무형의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사람이라도 오늘 춤추는 것과 내일 춤추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그거는 그대로 전달이 되죠.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똑같이 스승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을 원형이라고 아니고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보존시킨다. 이것이 무형문화재 보존 원칙입니다. 이거 외워도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원형 보존과 전형 보존. 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제 미륵사지 해체 복원했던 장면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호각을 세워서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이것을 해체하고 복원한 작업을 했는데 이런 작업들 이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네. 또 이렇게 보호각을 세워놓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새들이 와서 비둘기가 와서 똥 싸놓고 비바람에 햇선 들으면 나갈 수가 있는데 볼라면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사진 반사. 완전 망치죠. 이래서 다 없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보호각을 만들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서산 마의 담들골 한동안 옆에 왼쪽처럼 보호각을 세워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까지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호각을 만들었더니 바람이 안 통하고 하니까 습기가 자꾸 차고 이끼를 끼고 문화재가 오히려 훼손되게 생겼네? 어떻게 됩니까? 보호각 벗겨내. 벗겨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그거 비바람 맞고 바람에 깎이고 돌이 뭐 천년만년 갈 거야? 아무리 돌이지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호각을 쓰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호각을 안 쓰고 이렇게 보존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씌우고 보존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소리를 좋겠습니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여러분. 같아요. 석굴암도 마찬가지죠. 맞아, 석굴암. 석굴암 유리문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치워내야 돼. 석굴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습기 빼기 위해서 여기 지금 환풍기 막 돌아가면 막 시끄럽죠. 막 움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글쎄 처음에 만들 때는 저런 장식물 같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보존을 하면서 좀 망가지면 다시 복원을 하고 이러면 망가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보존. 망가지기 전에. 망가지려면 자, 얼른 광화문 현판 요즘 아이고 한글 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이거 이렇게 한글 써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글씨입니다. 현판 굉장히 큽니다. 이 방에 이 길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 이 크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이게 이제 포도대장 임원어물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썼다 그러죠. 이 유리 건판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까만 글씨에 흰 바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구를 해보니 어머 이게 아니네.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가 많네. 해서 앞으로 다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글로 현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아니다. 원래대로 가야 돼. 그렇죠. 하시는 분과 대립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이거 썼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사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뭔가 광자에 이렇게 금 하나 쫙 실금 하나 갔죠. 이것 때문에 우리 문화재청 국정감사하다가 뒤지게 깨졌습니다. 현판이 왜 깨지냐 이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 한복판, 광화문에 있는 거기가 한국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광화문이라는 현판인데 거기에 더군다나 빛광자가 금이 가면 대한민국의 국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분들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이거 깨졌다. 그래서 나다 맞았고 너네들이 부실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셨고 또 뭐 이렇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예, 다 그런 문제.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지키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을 생생문화재 여기 서원향교 활용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제야의 정수리 또는 그 경기 이거 여기 성덕대왕 신종도 쳤습니다. 이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안 치고 있죠. 보실각종 여러분 아시죠? 네. 궁에 한양 도성에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동쪽의 문에는 인의예지 신 이렇게 5글자 따서 동대문에는 인자 들어가고 그래서 흥인 지문 의자 들어가고 창의문 그 다음에 남쪽 숭예 인의예지 신이니까 이렇게 가고 마지막 가운데는 중방 뭐죠? 신자 들어가야죠.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이제 왜 보신각인지 아셨죠? 예, 왜 숭예문인지 아셨죠? 인의예지 신에서 따온 겁니다. 자, 거기서 보신각종을 거기 동종을 85년까지 이걸 쳤습니다. 원래는 4차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을 알리는데 이 종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땡땡 오는데 이걸 땅땅 때려대니 뭐 그래서 깨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게 금이 약간씩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문화재를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타종행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중앙박물관 이전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경희로에서 예전에 여기서 국빈만찬 행사를 했다가 우리 유홍준 교수님 아니 그때 청장님이실 때 또 언론에 또 어떤 분은 어느 곳에서는 칭찬하는데 잘했다. 아 근데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쩌려고 거기서 그런 행사를 했느니 해갖고 엄청 또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즘에는 잘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선각자처럼 훈구적으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지역의 이미지를 역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포촌에 이거 홍성의 공동 브랜드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굿드레 이거 부여, 익산 어메이징 익산 이런 거, 저 이쪽에 경주 맛의 임금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가느냐, 문화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느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과 활용 지금같이 우리 결성의 한교처럼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참 와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죠? 네. 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재가 살아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고 하려면 활용해야 나가야 됩니다. 현대에 맞게 자원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고 그리고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가 돈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보배며 정수인가, 또 문화재에도 등급이 있는가 없는가, 문화재에도 승급과 자천이 있느냐, 또 우리나라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이런 얘기들, 가짜 진짜 얘기, 또 보물찾기, 또 해외에 있는 문화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방 밖으로 나가 있는 문화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서 이곳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전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 개발할 것이냐 그냥 확 밀어버릴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